네, 자아 정체감의 지위, 구체적으로 혼미, 유실, 유해, 성취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51쪽에 보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자아 정체감, 혼미 그 부분 보시면 직업 계획이나 세계관에 대해 생각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미래 삶의 방향을 계획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종교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나는 종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뭐 직업을 넣어도 되겠죠. 나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나는 인간관,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신 넣어봐 다른 걸 넣어봐도 되겠죠. 뭐 나는 사랑에 대해, 정의에 대해 뭐 이렇게도 넣어봐도 되고 나는 결혼에 대해 뭐 이렇게도 넣어봐도 되겠죠. 어쨌든 나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야 이젠 확실히 알겠어 싶은데 어느 날 보면은 다 잘못 알았고 엉터리고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자아 정체감 혼미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아 정체감 유실 보시면 자, 유실로 분류된 사람은 자아 정체감에 전념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전념하였다. 앞서 봤던 그 뭐 도덕 발달과 관련해서 보자면 연관시켜서 보자면 완전 인습적 단계하고 유사하죠. 누가 주어진 것에 사회가 주어진 것에 아니면 뭐 가족이 부모님이 어떤 권위자로부터 주어진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죠? 자기가 찾으면서 뭐 소위 뭐 혼미 뭐 그 이후에 뭐 유해 뭐 이런 방황 뭐 이런 것 없이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이 그것이 자아 정체감 즉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전념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채 바로 부모나 기타 권위에 의해 주어진 대상의 가치관, 자 가치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덕 발달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치관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야, 학교 가라 하니까 학교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유씨라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너는 의사해 해서 의사가 됐습니까? 아, 아버님이 우리 집안은 다 어, 법학을 했기 때문에 나도 법대를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법학을 한다. 아, 예, 그런 경우가 뭐 자아 정체감 유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예를 보시면 또 그 위의 예와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침례 교도이고 그래서 나도 침례 교도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자라온 방식이고요. 뭐 이렇게.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자기 이제 뭐 배우자나 자녀를 낳더라도 또 이제 침례 교도 뭐 그렇게 사는 방식을 또 대물림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자아 정체감 유해입니다.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아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이제 뭐 그냥 막 찾아 헤매기도 하고 나는 누굴까 고민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삶의 전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즉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뭐 여러분 같은 게 학업이 될 테고 아니면 뭐 이성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죠 뭐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이후의 직업과 결혼에 관해서도 계속 질문하고 말 그대로 이제 뭐 골치 아프게 그죠 방황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 문장만 봐서는 이것이 야 이거는 좀 곤란한데 싶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가장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상태고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치면 좋으리라 생각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다. 참여의 안정성과 만족성이 결핍됐다. 왜냐하면 위기 방황하니까 그죠? 뭘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것이 그죠?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어떤 정적인 상태에서 안정감과 만족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볼 자아정체감 성취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또는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예술의 동기이론도 그렇고 아까 뭐 인지 발달도 그렇고 도덕 발달도 그렇고 그 단계가 졸업처럼 그렇게 완성되고 그 다음 단계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이 경우에도 뭐
유예에 있다가 성취를 하는가 하면 또 성취 중에도 다시 그죠 유예를 겪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예를 보면은 나는 내 신념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나에게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천주교식 양육으로부터 얻은 답들을 좋아하지만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바로 그 질문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 여기서는 이제 종교를 예를 들었는데 뭐 자기 직업에 관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나는 유니테리언파의 교리가 내 의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이제 답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것이 자아 정체감 유해고요. 자아 정체감 성취는 뭐 말 그대로 성취. 자아 정체감을 성취한 사람들은 특별한 목표, 신념 및 가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념함으로써 자아 정체감 문제를 해결했다. 사는 동안 성취 상태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이루겠죠. 그러다 간혹 뭐또 이렇게 유해나 이런 경우도 겪기도 하겠죠. 자, 이 경우에 또 예를 보면은 내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해 많은 탐색을 한 후 나는 마침내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여기서 또 종교의 예를 들었는데 뭐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 뭐 저 같은 경우 직업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직업은 어떨까 저런 직업은 어떨까 했는데 뭐 이제 저는 현재 만약에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냥 만약 내 천성이다 천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직업과 관련된 어떤 자아 정체감은 성취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도 야 이거 말고 더 좋을 게 없을까? 이거 뭐 때려치울까? 이게 결국 정말 내가 천직인가 이렇게 또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경우에는 또 뭐 전공과 관련해서도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대응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 자아 정체감 발달 연구에 따르면 12에서 18, 즉 초등학교 6학년,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 18 같으면 그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중고등학교 때 남성 대다수가 자아 정체감, 혼미나 유실 상태를 겪는다. 뭐 읽어봤듯이 이제 그런 경우를 다 겪어왔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21세 이후, 저 이제 대학생이 해당하겠죠. 여러분의 경우에라면 21세 이후가 되어서 참가자 대다수가 유해 상태에 도달하거나 안정된 자아감을 성취한다. 이렇게 지금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청소년기 후기인 대학교 시기에야 많은 남성과 여성이 혼미나 유실 지위에서 유해 지위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을 획득한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요거 할 때 말씀드렸듯이 혼미, 유실은 뭐 여기서 얘기한 듯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유해 성취는 여러분 시기에 유해에서 성취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지금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서 제가 교재 또 이게 뭐 연구된 게 있는데 요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연령대별로 이러한 자아 정체감 발달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자아 정체감 연구한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53쪽에 보시면 글상자 8-2에 국내 즉 이제 우리 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국내 자아 정체감 연구에서 김영화와 김계현의 한국 대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한 자아 정체감 연구는 이 중 15.2%인 66명만이 자아 정체감 성취 상태였으며 즉 뭐 뒤에 소수 좀 빼고 15% 100명 중 15명이 자아 정체감 성취 상태였다. 어디 대학생 중에. 그리고 정체감 혼미 상태는 14%, 14.8%니까 또 15%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자아 정체감 유실 상태는 14%, 그리고 정체감 유예 상태는 12%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머지 43%는 정체감 혼미, 유실, 유예 상태가 서로 뒤섞이거나 어느 하나의 상태로 판단하기 어려운 미분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되었다. 글상자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아 정체감 성취 정도는 1학년 경우에는 136명 중에 18명이 18명이 자아 성취감, 그리고 2학년은 106명 중에 14명이 자아 성취감, 자아 정체성 성취,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자아 성취감이 아니라 자아 정체감 성취. 그리고 3학년은 123명 중에 17명.
그리고 4학년은 68명 중에 17명이니까 비율상 4학년이 이제 가장 많은 거죠. 그러나 4학년의 자아 정체감 성취가 아래 학년보다 거의 2배에 달하긴 해도 훨씬 많지만 그 비율 자체는 여전히 25%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그림 8-6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8-6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Y 좌표를 보면은 이게 0에서 100이 아니라 그죠? 0에서 16, 0에서 30이라서 혼미, 유실, 유해, 성취 사이에 그리고 또 학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큰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문장 속에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학 졸업 후에 자아 정체감 성취 단계에 도달하고 일부는 여전히 자아 정체감 성취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못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어쨌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그다음 성인기입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경제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을 모두 이루었을 때 성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 여기서 보면은 뭐 저한테는 인상적인 것이 경제적 독립이요. 물론 심리적 독립도 중요하고 인상적이죠. 심리적 독립이 오히려 경제적 독립보다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저를 비롯해서 성인의 경우에도 이것이 결국 자기가 양육되었던 원가족, 뭐 구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심리적 독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글쎄요, 뭐 저희 경우를 빗대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결혼까지도,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취업,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뭐 학교를 정한다든지 전공을 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앞으로 나중에 가서는 뭐 자녀를 낳아서 기를지, 뭐 요즘 결혼도 결혼이지만 그죠, 자녀를 또 안 낳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허락을 받아서 한다. 이건 심리적 독립이 안 된 거죠. 이 심리적 독립도 되고, 그리고 먼저 또 뭐냐, 경제적 독립. 아, 이건 더더욱 힘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예와는 달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연구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그런 자아 성취감, 자아 정체감, 자꾸 성취감이라는데 자아 정체감의 어떤 지위 상태를 보면은 좀 상이하다. 그리고 뭐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속하지 않는 미분화 상태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요인들하고 관련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것도 관련되겠죠. 관련되는데 이 경제적 독립을 해야지만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는, 즉 신체적으로는, 즉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뭐 옛날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셨던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여기질 텐데, 그죠? 여러분 나이면 벌써 애를 낳아도, 그죠? 몇 명을 낳았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몸은 이미 어른인데, 그리고 옛날보다도 그 신체적인 그런 성수 발달이 더 빠르고, 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양적으로도 더 빨라서 이미 몸은 성인기를 접어들고도 한참 지났는데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성인기 이전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자아 정체감, 어떤 지위의 그런 비불하고도 무관하지 않겠죠. 어쨌든 성인은 경제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을 이루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인은 부모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성인다운 삶의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 및 영적 영역과 같은 모든 부분에서 성숙한 사람을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기는 성인기 진입 단계, 초기 성인기, 후기 성인기, 중기 성인기, 후기 성인기인데 여러분은 이제 성인기 진입 단계예요. 초기 성인기는 35세 이후고 중기 성인기는 이제 65세까지, 그리고 소위 우리 정년에 해당하는 65세 이후가 후기 성인기 이렇게 나눕니다. 성인기를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요. 자, 성인기에는 능력의 변화, 적응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성인기니까 진입 단계도 있고 초기 단계도 있고 중기 단계도 있겠지만 그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 당장에 이제 성인기 관련해서 후기 또는 중후기에 해당하는 노화 관련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화, 그리고 노화로 해서 인지적 변화. 아유, 늙었어. 요즘 정신이 없어. 깜빡깜빡해. 아, 뭘 배워도 잘 안 외워져. 아유, 금방 봤는데 잊어버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고 늘
이렇게 일컬어왔던 인지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화와 인지와 관련해서 보면은 지각 능력이 이제 저하한다. 인지라는 큰 캐터고리 안에 지각이 포함되거든요. 우리 감각과 지각할 때 인지 얘기도 했었는데 인지가 지각을 포함하는 이제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각 능력이 저하한다. 쉽게 얘기하면 금방금방 못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순발력 있게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드릴 테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민첩함이 줄어들고 신체뿐만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금방금방 순발력 있게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작용을 못한다는 것이 또 민첩함과도 관련되겠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민첩함이 줄어들고 반응 속도 느려진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신체라고 국한해서 얘기를 할 뻔했는데 이 민첩함과 줄어들고 반응 속도 느려지는 것은 심신, 마음과 몸이 다 그렇다. 그리고 종단적 연구란 뭐냐면은 뭐 한 사람이 되었던 뭐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뭐 성인기 진입기부터 그 여러분 시기부터 65세 이후까지 계속 그 사람들을 그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한다든지 뭐 측정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쭉 그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종단적 연구라 그래요. 이런 종단적 연구들은 중기 성인기까지 진행의 상당 부분 유지되다가 중기 성인기 같으면 65세까지거든요. 그 중기 성인기까지 진행이 상당히 유지되다가 후기 성인기, 즉 65세 이후. 그래서 65세 이후 65세를 정년으로 잡았나요? 아마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65세 정도. 뭐 요즘은 이제 65세에서 더 느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예전보다 또 정년이 좀 늘어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쯤으로 잡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지적 변화하고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후기 성인기에 갔어야 지능이 저하된다. 하지만 이때 지능이라는 것은 그냥 좁은 의미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Q라고 얘기할 때 어떤 좁은 의미의 어떤 지능을 얘기하고 다른 지능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른 성인기, 즉 중기나 뭐 초기나 진입기, 여러분 같은 진입기나 아니면 더 어린 그런 친구들과는 다른 또 뛰어난 지능 부분들이 있어요. 달리 하면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지능에 있어서는 뭐 다른 중기나 초기나 여러분과는 다른 그러한 또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 흔히 그죠 지혜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혜라는 단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그죠 이러한 인지 능력이 뭐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이런 후기 성인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식의 어떤 획득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민첩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지만 그죠 이런 후기 성인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노화로 인해서 저하된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지혜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그 양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또 젊은이라고 해서 이런 후기성인기가 아니라고 해서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좀 쉽게 이해하자면은 그죠?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 지혜라는 것을 또 이런 단계에서는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런 지능은 그죠?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발달, 뭐 성숙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능하면 당장에 IQ를 떠올릴 텐데 여러분 익히 알거나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능도 예전에는 IQ만으로 그렇게 측정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의 능력을 그렇게 판단한 지표 삼았는데 그것이 우리 타당성 신뢰도 배웠죠. 타당성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면서 이제는 지능을 뭐 다중지능이라 해서 뭐 몇 개의 차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능을 또 세분화 분류해서 그렇게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분화된 그런 지능 하위 분류에 있어서는 후기 성인기에 있던 그 이전보다도 더 높아지고 성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유동성 지능의 감퇴와 결정성 지능의 보완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자,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보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인지적 변화해서 거기 큰 제목이 있고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달라. 나이가 들면 지능은 어떻게 변할까? 그 새로 시작하는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지능에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다. 기본적인 정보 처리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는 유동성 지능은 문화의 영향을 덜 받으며 대신 뇌의 상태와 개인의 독특한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정성 지능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 뛰어난 판단, 사회적 관습의 숙달에 의존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동성 지능은 20대 이후에 계속 감소되나 20대 이후니까 여러분도 포함되나요? 유동성 지능은 20대 이후 계속 감소되나 경험에 의해 쌓인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성 지능. 그래서 제가 이 교재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개념에는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서 아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경험에 의해서 쌓인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성 지능은 중년기의 절정에 이르며 80대까지도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노인들은 이런 유동성 지능의 감퇴를 바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이런 감퇴를 결정성 지능, 제가 이제 지혜라고 표현한 그런 결정성 지능이 보완해주고 유동성 지능보다 결정성 지능을 더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옮겨감으로써 자기의 인지 능력 감퇴로 인한 수행 감소를 뭐 조절한다. 그것이 뭐 의식적이든 그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인지 기능의 개인차가 훨씬 큰데 이전 시기와는 달리 인지 기술을 증진시키거나 송산시키는 활동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증가한 것에 따른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내용이 금방 안다고 하고 저도 이제 금방 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노년기에 이러한 그 인지 기능,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유동성 지능이 감퇴하고 결정성 지능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개인차가 노년기에 많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노년기가 된다고 해서 아까 우리 삐아제의 경우에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즉 성인이 된다고 해서 형식적 조작기가 그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덕 발달에 있어서도 성인이 된다고 해서 후인습적 단계로 그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노화로 인해서 후기성인기 즉 노년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성 지능이 유지되어서 유동성 지능의 감퇴를 보완해 주는 것이 그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요. 뭐 젊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이러한 유동성 지능과 관련된 그런 뭐 경험, 학습 여기서 봤을 때 아까 뭐 지식 이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와서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 감퇴되지만 그 이전의 그러한 유동성 지능과 관련된 그러한 학습 경험들이 결국 결정성 지능으로 그렇게 지혜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이만 든다면 들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 그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인즉슨. 자, 그다음째 후형식적 사고. 자, 아까 앞서 피아제의 그런 인지 발달에서 피아제가 소개한 데는 그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조작이라는 말을 안 붙였지만 내용상 같은 말인데 여기에는 그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의미로 후형식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아까 형식적 조작기라는 것이 결국 개념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루는 것을 제가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고 즉 중에 여기서는 형식적 조작기보다 더 나아간 후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후형식적 사고가 바로 이 성인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인기의 삐아지의 형식적 조작 사고를 벗어나 금방 얘기한 거죠. 후형식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고요. 후형식적 사고란 뭐냐면은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 삶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 삶은 시시각각 변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도덕 발달 관련해서 어떤 주어진 권위에서 주어진 어떤 기준 그리고 뭐죠?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체감 아까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또는 어떤 권위에서 주어진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던 이 매 순간 변화하는 이 복잡 다단한 이런 상황에는 그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기준을 어디든지 갖다 댄다면은 그게 흔히 하는 말로 저는 그게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되는 거죠. 다른 얘기는 전혀 못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에 딱 갇혀 있는 상태. 사실 근데 우리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뭐
그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 삶의 여러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입장을 고려하여 달라지게 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실용적이고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사고를 바로 후형식적 사고라 얘기를 하고, 아까 콜버그의 도덕 발달과 관련해서 그 하인츠가 약국에서 그 약을 훔친 그런 경우에도 그죠? 후인습적 단계로만 그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상황마다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 적용하는 것이 더 성숙한 어떤 도덕 발달의 있어서의 판단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후형식적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볼 수 있죠. 즉 형식적 사고, 바로 피아제에 있어서는 아까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식적 사고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라면은 이 후형식적 사고는 뭐 문제를 발견하는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후형식적 사고는 문제, 즉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그에 대해 정답만 찾는, 해결만 하는 이런 것을 더 나아가서 아예 문제 자체를 그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자기가 발견해내는 이런 것들이 후형식적 사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생의 발달 끝났고요. 자, 9장 성격 이론입니다. 성격이란 무엇인가 보고, 성격에 대한 이론 보고, 성격의 측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성격의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에 다룰 것이고 세 번째 주제고, 그리고 성격에 대한 이론이 교재에 엄청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성격과 관련된 이론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뭐 또 뒤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거 다 살펴볼 수 없고,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이 들어본 그러한 이론들, 그리고 또뭐 한간의 심리학과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어지는 그런 이론들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격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며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 왜 그 사람은 나와 다르게, 또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지 하는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사회적 실제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 아까 구상, 추상 얘기했듯이 구상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가진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면서 배웠던 용어들이 사실 다 개념이긴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일수록, 그러한 형태의 개념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이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초반에 2장 가면서 조작적 정의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조작적 정의는 바로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다시금 재개념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격이 그렇게 조작적 정의하는 것이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무래도 그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론들이 많고, 나중에 살펴볼 측정이라는 것도 뭐 소위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물질을 다루는 것처럼 신뢰도 타당도에 있어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겠죠. 자,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이 나와 어떤 각각의 개인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9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435쪽 같은 이게 이제 다음 장 이상심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또 성격을 개념 정의하는데 개인이 일관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뭐 순간순간 어떤 상황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특정 방식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간단하고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이 개념 정의는 435쪽이 나오는데,
자, 성격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것이 그러한 추상, 뭐 대상, 구상, 구체적인 어떤 물질처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정의가 다양하다. 학자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이론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개념 정의 다 가만히 보시면 어쨌든 뭐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 그런데 우리 앞서 정서와 동기 볼 때 동기가 뭐였죠? 동기가 바로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느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이 동기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은 성격하고 동기하고 이것이 오버랩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보는 성격 이론 중에는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매슬로우의 동기 이론, 즉 욕구 위기 이론이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건 성격인데 왜 동기 이론이 여기 적용되지? 바로 이런 동기니 성격이니 하는 이런 개념이 조금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듯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물질 구상이 아니라 추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결국은 이제 동기가 됐든 성격이 됐든 이것을 심리학은 과학이다 했으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려면은 조작적 정의, 즉 우리가 구체적인 물질을 측정하듯이 그러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구체적인 물질을 측정하듯이 그 정도 수준으로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조작적 정의가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은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이론도 많고 개념 정의도 다양하고 그런 거. 그런데 이에 비해서 행동주의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다른 학파보다도 바로 조작적 정의 그리고 그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측정되어지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런 구체적인 물질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학은 과학이라 할 때 그런 과학의 기준을 더 만족시킨다고 제가 얘기했었고 여기 다시 한번 이것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고 이론도 많은 거예요. 자, 이 이유라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개념 정의는 동기하고 유사하다. 그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성격의 특징, 내적 속성이다. 말 그대로 내적 속성, 추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여기 나온 대로 직접 관찰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그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으려면은 조작적 정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거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 내적 속성을 조작적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도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한 겁니다. 어쨌든 성격은 내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지, 감정, 행동을 통합된 것이다. 바로 위에 정의했었죠. 인지,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행동하는 것. 여기서도 일관되게 인지, 사고하고 감정, 느끼고 행동하는 것. 그걸 통합된 과정을 얘기하고 개인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는 개인이 그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일관되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유하다는 뜻이고요. 즉 성격은 개인마다 고유하다. 그 사람의 독특한 그런 인지, 감정, 행동 방식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이며 상황이 바뀌어도 상당히 일관적이다. 그죠? 아까 상황마다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 비일관적인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상당히 일관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역동적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 야, 성격이 변한다. 뭐, 뭐 그런 속담 아닌 그런 말들이 있죠. 야, 성격이 변하는 거 보니까 저게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고, 아이고, 죽을 때가 되니까 성격이 변하는구나. 이런 이제 뭐, 우스갯소리도 아닌 그런 이제 뭐, 악담 아닌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성격이 변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제 여겨져서 하는 말들이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의 성격이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든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 변하는 건 아니죠. 바로 성격도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성격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성격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정신분석 안에 여러분 프로이드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테고 워낙 이제 유명한데 바로 이 사람이 성격과 관련된 이제 이론을 소개하는데 정신분석 이론 안에 프로이드 그리고 또 다른 한 예를 이제 보고 또 정신분석 이론이 아닌 또 이론 안에서 또 세부 하위 이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요. 먼저 프로이드는 성격을 개념 정의한다. 아까 학자마다 개념 정의가 다 다르다 했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성격을 개념 정의하냐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무의식이 있다. 그런데 그 무의식과 관련된 갈등, 뭐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인지 뒤에서 보겠지만 무의식적 갈등으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그럼 바로 그 무의식적 갈등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성격, 즉 건강한 성격이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누적되면 그것이 결국은 비정상적인 성격 해서 다음 챕터에 나오는 그죠 뭐 이상심리 흔히 얘기하는 정신질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프로이드 성격 개념이고요. 마음 내부의 무의식적 갈등이 관찰된 행동이나 증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것이 뭐 그 갈등이 행동과 또 아까 봤던 뭐 인지, 감정, 행동이라 했는데 그러한 인지적 형태로 또는 정서와 관련해서 감정과 관련해서 행동과 관련해서 아니면 또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그래 나타난다 해서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히스테리 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무의식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히스테리 이렇게 불러요. 그 히스테리가 결국은 그 노이로제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요즘 노이로제란 말을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못 들어봤고 안 쓰는 것 같은데 노이로제가 바로 뉴로시스라 해서 신경증이라고 얘기되죠. 요즘은 이제 뉴로시스 해서 신경증 그것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고 이제 그 용어는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봤고 그걸 쓰는 것 같은데 프로이드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갈등이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뭐 제 표현을 한다면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신체로 나타날 때 그것이 히스테리인데 결국 요즘으로 보자면 그것이 이제 신경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인지, 감정, 행동 그리고 신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성격과 관련된 생각입니다. 자, 프로이드 이론의 기본 가정이 있어. 먼저 무의식 했는데 무의식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물리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바로 추상이고 정신적인 것을 그죠 물리적 세계처럼 다뤘다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나름 그죠 과학적 입장에서 프로이드의 출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프로이드는 의사예요. 그리고 의사 중에서도 물론 환자도 받고 지금으로 치자면 뭐 정신신경과 정신과 의사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는 그런 임상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프로이드는 의사인데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생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토대, 그런 견해,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리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 감정, 행동, 앞서 봤던 그 얘기죠. 인지, 뭐 정서, 행동, 인지, 감정, 행동 같은 말인데 생각, 감정,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원인에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격인데 건강한 성격은 그 갈등이 해결됐고 갈등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덜하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 갈등이 심하고 뭐 폭발해서 이런 인지, 감정, 행동이나 신체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즉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 하려는 것이다. 과학은 물리적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프로이드도 추상, 즉 정신적인 것을 물리적 세계처럼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인과관계를 밝히려 했으니까 프로이드는 과학적 어떤 견지 입지를, 그죠?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뭐 심리학 안에서는 프로이드는 비과학적이다, 과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이러한 가정을 하는 이유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프로이드는 의학도 의사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연구를 하는 생리학자였다. 우리 앞서 배웠 그 3장에서는 뉴런이라는 거 있었죠. 뉴런이라는 그러한 용어 개념 이전에, 즉 뉴런은 신경계, 뇌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용어 이전에는, 예전에는 뇌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 못했어요. 그게 전체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어떤 거물만 같은 한 덩어리라 생각했는데, 바로 뇌도 신경계도 다른 신체와 마찬가지로 세포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최초로 거기다 이름을 뉴런이라 붙인 사람이 누구다? 프로이드예요. 근데 그거는 까마득히 아무도 몰라요. 프로이드가 다른 걸로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프로이드의 평전, 프로이드의 전기에 나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제 과학적인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이러한 추상, 심리적인, 정신적인 것도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선행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성격. 그래, 그와 관련된 이러한 질환이나 건강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무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무의식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처음 학기 초에 학파 볼 때, 그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학파는 뭐 무의식과 관련해서 무엇을 다룬다, 이런 얘기 짧게 봤었죠. 그 내용을 이제 상세히 보는 겁니다.